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유정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양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급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 자체가 1% 이상의 하락세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간밤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 최근에 약간의 상승세를 소화하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사실 이번 주 내내 이 수출 모멘텀이 강력한 섹터들이 좋은 힘을 받고 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자동차, 그 안에서 자동차 부품주가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품주도 참 강한데 완성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들 봐야 하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관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부터 관련된 이슈와 종목들 현재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의 반보조금 조사에 대해서 잠정 결론을 내렸다라면서 17.4%에서 38.1%포인트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유럽연합 쪽으로 자동차를 수출할 때는 10%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여기보다 약 17%에서 38%의 추가 관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10%에 38%를 더한다면은 48%대까지 관세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중국에서 유럽으로 만약에 수출을 했다고 치면은 이 1,000만 원짜리 자동차가 관세 하나만으로 거의 1,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상계 관세율을 기존 관세 추가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17.4%포인트 그리고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포인트,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8.1%포인트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유럽연합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 전기차 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테슬라와 BMW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공장에서 생산돼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이 테슬라와 BMW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현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 사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유럽연합에서 사실 이러한 결정을 할 법도 한 게 최근 들어서 유럽 쪽으로 계속해서 수출되는 이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까요? 연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요, 2022년 대비해서 수출이 무려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측에서는 중국의 전기 자동차 업체가 너무 싼 가격에 계속해서 들어와 버리니까 유럽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한 듯합니다. 이때 보니까요,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시장은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로 넘쳐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과 함께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증권사에서는 사실 이게 갑작스러운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이벤트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한 유럽연합과 중국 관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중국은 전 세계 공장으로 불리울 만큼 거의 모든 제품들을 생산하는 국가였습니다. 이전에는 제조업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바뀐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BMW와 벤츠가 이전에는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을 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할 때에는 BMW, 벤츠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에 사실 괜찮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BMW, 벤츠가 중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지리 자동차 그리고 비아디와 같은 기업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경쟁과 대체 관계가 돼버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유럽 측에서 중국의 관세를 매기는 게 꽤 큰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사실 지금까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국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대치 관계였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들 사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곤 있지만은 유럽과 중국은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워낙 긴밀했기 때문에 관세 영향력이 좀 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당연히 반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반격을 하고 나섰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전기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우리도 반덤핑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연합 안에서 중국으로 좀 수출이 많은 국가들을 겨냥을 한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주류업계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중국의 수입 주류 최대 공급국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브랜디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이 꼬냑이라고 하는데 과일즙이나 와인을 증류해서 만든 술입니다. 중국 안에서의 이 수출이 98%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우리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우리도 꼬냑에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측에서는 현재 유럽연합 측에서 중국의 이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데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상무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주류 협회가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라면서 이 프랑스를 겨냥하고 나섰고요. 폴리티코 측에서는 분명히 프랑스 브랜디를 표적으로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랑스 음료 및 주류가 중국 안에서는 계속해서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 수입국이자 수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한국의 수혜주겠죠? 만나보실까요? 한국에서는 사실 현대차와 기아가 확실히 좀 수혜를 받을 듯한 분위기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로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생산 거점이 부족해서 저가 차량 수출이 중심입니다. 경제 제재 및 규제 심화에 취약한데요.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는 다릅니다. 관세와 제재를 고려해서 대응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중국 쪽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아가 현재 증권사에서는 꽤 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기아 EV3 때문입니다. EV3는 사실 다른 전기차 대비해서 가격이 좀 쌉니다. BYD 등 주요 모델과 유사한 가격대인데요. 보시다시피 가격이 좀 비슷합니다. 이게 EV3의 가격인데 37,000유로입니다. 그리고 MG 이 상하이 자동차의 산하에 있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34,000유로 그리고 BYD 같은 경우에도 38,000유로에 관련된 이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 전기차가 만약에 타격을 받게 된다면은 가격대가 비슷한 기아 EV3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차와 기아 수출 쪽의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히는지 그리고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부품주는 어떨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중국 전기차 시장에 매겨질 관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어찌 보면 좀 가혹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를 중국 전기차에게 매기겠다라고 한 건데요. 사실 이렇게 전기차 관세 폭탄, 중국에 매겨질 관세 폭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드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의 반사 수익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기대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고개를 들었고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유럽 시장 안에서 우리는 한국과 EU 간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해서 관세 측면에서 좀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호적인 환경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를 확인을 해보면 지난해 현대차 매출의 해외 매출의 15% 이상이 유럽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미 1분기 이 상반기 부분에 3%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그 유럽 시장 안에서 힘도 열심히 키워가고 있는데 중국이 좀 제재가 걸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우리 힘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 중국 시장이 가지고 있던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그 힘을 받아서 우리 완성차 그리고 이 완성차 부품주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완성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함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로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아무래도 이 수출의 대표 수혜주로서 강달러가 들어오게 되면 그 흐름도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좀 강력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견조한 실적, 1분기에 보여줬던 탄탄한 실적에 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2분기 성적은 단연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다소 강력합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인지 이번 주 완성차 주가의 흐름도 좋고요. 사실 1분기 올해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대차
현대차가 20%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였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13.9%대 주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좋고 주가의 흐름도 좋고 2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다소 탄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차를 살펴볼 때 부품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완성차와 부품주는 함께 흘러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사실 흐름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 주가상 상승세는 아직 좀 주춤한 상황을 보여서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오히려 부품주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리포트에서도 정기적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부품주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이 시점 리레이팅의 초입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 안에서 부품주가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흐름에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부품주의 품질 이슈나 전기차 캐즘 때문에 부품주가 좀 주춤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지 이 악재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갈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자동차 부품주 저 PBR 관련주로서 완성차보다 오히려 매력도가 더 높다,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보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부품주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고민이 좀 되신다면 이 현대차 그룹의 부품을 납품하거나 이 전기차에 제약이 걸리지 않는 특히나 하이브리드차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관련 수주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힘차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종목들을 가져왔는데 우선 오늘 시장 안에서 이 태양기계와 NGVI가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 이어온 상승세 오늘 14%까지 장중 상승폭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력한 상황인데 어떠한 흐름으로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가게 될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시장에서 이 현대차의 공장이 늘려나게 되면 이 물량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보이고 있고 HL만도는 중국 이구환신 프로젝트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역시나 이 해외 시장 안에서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이 멕시코 공장 안에서 이 하이브리드 부품 관련해서 수주의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지금 최근에 보이고 있는 이 부품주 전기차와의 관계에서 좀 주춤했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브리드차 관련해서 특히나 현대차와 관련해서 힘을 받고 움직일 종목들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코스닥은 1% 낙폭 키워가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코스피 잘 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에 든든한 버팀목을 한 듯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는 8만 원 돌파했고 지금도 한 79,700원, 8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결국 이제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삼성전자가 가장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세 상승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좀 지수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거래소 종목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
종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는 데는 이런 삼성전자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는 결국에는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한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수세가 이제 외국인들 특히 그중에서 또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최근에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한국의 엔비디아라고 해서 삼비디아라고 좀 밈으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강세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이제 농림부 장관의 지원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자조 대림, 자조 시푸드 같은 그리고 크라운홀딩, 혜태홀딩스가 대표적일 거다라고 판단하는데요. 결국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어떤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냐면요. 1월부터 5월까지 그 K푸드,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에 속하는 우리나라 음식에서 나오는 음식료들이 수출액이 한 40억 달러, 전년 대비 한 8% 늘어나는 이제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한 단기 테마로 좀 치부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승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관점을 조금 돌려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음식료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똑같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화장품 수출과 관련한 기사들을 확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시장의 방향성,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바뀌고 있을 때 수급이 쏠리는 쪽, 그리고 수급이라는 것은 결국 실적 기반으로 쏠린다는 점 생각했을 때 이런 실적 기반에 관련된 종목들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오늘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는 화장품, 푸드 쪽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기 전에 업종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결국 화장품 업종이 이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존에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못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기대보다 나오지 않으면서 그것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되었다. 실적이 악재로 반영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중국보다도 북미로 수출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북미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또 채널에서도 좀 차이가 생기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채널이었다라고 하면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이 주가 되면서 오히려 그 브랜드가 아닌 인디 브랜드죠.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들도 온라인 시장에서는 미국 북미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는 원료를 이제 공급하는 회사고요. 그 전체 매출 중에 약 85%가 해외 매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객사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로레알이 있고요. 결국 이제 해외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이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장품 업종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장 마치고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180억 규모,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한 24% 정도 규모로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신규 시설에 대한 투자가 나왔다라는 점을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수요가 없는데 시설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충분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실적을 통해서 수치화로 보이는 상황에서 신규 시설을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 기간 횡보하다가 오늘 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앞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14일 금요일 시장 오후 2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시장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 지나갑니다. 0.29% 상승하며 2,76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99% 하락하면서 86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보였던 잠깐의 상승폭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낙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수급 동향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
외국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면서 지수 상방 압력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3거래일째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 확인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 3거래일째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물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떠한 흐름일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3,823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 확인이 됩니다. 이 기관 투자자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물을 계속해서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으로 우리 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지금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오늘 시장을 어떻게 움직여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외지앱의 이권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벌써 금요일 시장입니다. 지금 오후장 금요일 기준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 다 지금 수급적인 특징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 외국인 투자의 변동성을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또 지금 시장 상황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지금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코스피 같은 네. 경우는 전고점을 뚫을까 말까 망설이는 그렇죠. 상황인 것 네. 같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로서의 쏠림으로 인해서 조선주와 삼성전자, 일부 글로비스, 현대 자동차 기업들 정도만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나머지들은 좀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아까 제가 외국인들은 코스피 사는데 왜 판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에코프로머티가 오늘 2대 주주 블록딜 여파로 14% 이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흐름을 바꾼다라고 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에코프로머티의 이런 센티가 안 좋아지면서 에코프로 BM도 한 4%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3% 이상 빠지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전반 종목들이 한번 조정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히려 지금 중소형주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이 매도의 주체가 외국인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기관들도 지금 동반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전고점을 뚫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쉬어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총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바스켓으로 좀 던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들,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닥을 조금 덜어내는, 외국인들이 덜어내는 하루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외국인이 좀 덜어내고 있는데 가장 큰 매도세를 보이는 섹터가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때문에 코스닥이 더 흔들리고 있고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이 좀 많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어떻게 오늘 시장 계속 흘러가게 될지, 시장 마무리 어떻게 될지 저희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 오늘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네. 동일하게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오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이제 코스피에서 일부 매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 차별화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았던, 그러니까 탄력이 높고 변동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은 오히려 과감하게 종목을 좀 교체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인덱스화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순매수가 좀 유입됐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조금 단기적인 차익에 중심을 좀 주고 그동안 이제 변동성이 높았던 종목들을 우선 매도하는 경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이제 좀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수익화를 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전략적인 움직임을 좀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주가의 탄력은 높지만 오히려 여기에서는 개인들 간에서의 폭탄 돌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는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통해서 신용잔고가 얼마나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매수세가 얼마나 지금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지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종목 살펴보실 때 주가의 흐름 당장의 상승세보다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뭐 개인의 수급세는 어떨지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은 어떤지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신용잔고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잠시 후에 이 해당 종목 관련된 수급 관련된 특징주는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최윤호 앵커와 함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우선주, HT현대일렉트릭, 다섯 번째로는 HT한국조선해양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에코프로 머티를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LG화학 올라와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세 번째, 네 번째로는 SKC, 다섯 번째로는 SK텔레콤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속성이 확인되는 기업은 SK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리노공업을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매도와 매수를 계속해서 오고 갔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 현재 포지션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TNL, 세 번째로는 태성, 네 번째로는 펄어비스, 다섯 번째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요. LS 머티리얼즈 가장 첫 번째 올라와 있고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실리콘2 덜어냅니다. 세 번째로는 HLB, 네 번째로는 마녀공장, 다섯 번째로는 VT 올라와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화장품주 중심으로 좀 매도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의 수급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현대모비스를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현재 현대모비스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주사격인 이 현대모비스가 이 정도로 오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세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네 번째로는 APR, 다섯 번째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외국인들이랑 좀 다르네요.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LG화학은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다섯 번째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TCK 가장 첫 번째 올라와 있고요. 펄어비스 오늘 기관도 삽니다. 세 번째로는 실리콘2, 외국인들을 팔지만은 기관은 삽니다. 네 번째로는 PNT, 다섯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핫한 기업이죠. 그리드위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이시스 메디컬입니다. 어제까지는 매수 우위를 점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매도하는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나노신소재, 다섯 번째로는 유일로보틱스 올라와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신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서현이어와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토니모리와 하나엔진을 오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는 서현이어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서현이어 어제 이어서 그제 그리고 3일간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수급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은 조금 장중에 일부 네. 매물을 좀 내어놓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 3일 동안 이제 탄력들을 좀 붙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좀 굉장히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일단 서현이화라는 기업 자체는 우리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현대차가 포니를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50년 넘게 그러니까 50년째 이제 계속 이제 현대차와 협력 관계를 갖고 있던 파트너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현대차 인도 법인이 이제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된다. 이 부분들도 한몫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디 총리가 이제 사면임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번 연임 전, 그러니까 이연임 때 당시에 이제 발표를 했던 정책 중에서 이제 해외에 있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 차량을 수입을 할 때는 현지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일부 많이 급감시키겠다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영업을 계속 해왔던 서현회와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좀 최근에 이제 인도에서의 선거 시작의 이후에 종목별로 좀 목석이 가려지기 시작하면서 현대차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좀
좀 많이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전기차 시장 쪽만 많이 부각이 되다가 다시 한번 하이브리드 차량이 부각이 되면서 좀 소폭의 반등이 좀 일어났는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도 내 현지 법인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도에 이미 선 진출했던 기업들조차도 이제 외국인 보유율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뭐 5%, 많게는 뭐 20% 이상까지도 상당히 좀 폭이 넓게 갖고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사실 쉽게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던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 변동 자체가 오히려 확연한 뚜렷한 이벤트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던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현이가 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이제 2022년도에 그러니까 인도의 자동차 시장이 이제 미국과 중국을 이어서 판매 3위의 국가로 등록이 될 정도로 성장성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이제 그럼 앞으로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될 대상 중 하나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 공작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기차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현대차가 갖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내연 차량에 대해서의 강점들이 조금 더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서현이와는 사실 뭐 전기차도 전기차 부분이든 내연기관 부분이든 오히려 지금 어떤 시장 쪽이 먼저 가느냐에 대해서 크게 옥석을 구분할 필요는 없는 섹터다 보니까 여기에 중립지대로서 이 서현이와라는 종목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1분기에 완성차에 비해서 이 자동차 부품주가 좀 주춤한 주가적으로는 좀 부진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움직여줄까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살펴보면 부품주 안에서 종목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인도 시장 확장, 그 모멘텀에서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오늘 보이고 있는 상승세에서 수급적인 측면까지 더해져서 어떻게 더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건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니모리, 뭐 화장품, 뭐 토니모리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싶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신고가 경신한 종목 잘 안 갖고 나오는데 예, 오랜만에 갖고 나온 이유가 네. 저 예전에 이제 VT라는 종목 기억해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니들 관련돼서 뭐 마이크로 니들 관련돼서 이제 다이소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인 판매가 일어났죠. 특히 이제 일본 쪽에서도 이제 좋았는데 제품 하나가 잘 되니까 그 회사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토니모리는 원래 용기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예전에. 근데 이제 용기에다가 화장품을 넣기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상장하면서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이고 상장 시 가격이 공모가만 한 3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5,700원이죠. 예, 그래서 5만 원 넘게 수정 주가로 보더라도 5만 원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몇 년 떨어졌냐면 내리 9년을 빠졌습니다. 주가가 연봉을 보면 그냥 계속 음봉만 나오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작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올해는 한 180억에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연봉과 월봉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뭔가 탈출하려는 신호를 보여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 비싸지 않냐?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밸류에이션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있는데 여기 토니모리 자체 브랜드 말고 자회사 브랜드로 해서 나가고 있는 그 레티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코스라고 하는 100% 자회사인데 이 레티놀 제품이 지금 또 엄청 잘 팔리고 있다. 지금 없어서 못 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레티놀은 비타민 A 성분으로 이제 피부 탄력을 좀 좋게 해주는 이제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화장품에 접목을 하는데 항상 이런 그 영양 관련된 크림들을 보면 뭐 유행을 많이 타죠. 근데 이게 레티놀이 또 지금 다시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용량을 좀 작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또 다이소라든지 이런 올리브영 쪽에 입점을 하고 있는데 올리브영도 지금 매장을 늘리고 있고 다이소도 화장품 코너를 점점 확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판매 추이는 더 좋아질 걸로 보이고 조정이 나오면 좋겠지만 조정이 나올 시에 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리브영도 점포를 거의 한 40-50% 증가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CJ가 그 전에 올리브영 지분을 매각했던 부분들을 도로 투자했던 부분을 도로 사왔다라는 부분, 투자를 받았던 부분들을 도로 사왔다는 부분이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화장품이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예전에 2015년에 비하면 아직도 다 밸류에이션들이 굉장히 쌉니다. 그때는 아모레퍼시픽이 뭐 PER 45배, 50배까지도 갔었으니까
물론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일단 지금 자리는 전반적으로 화장품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니모리 뭐 사실은 지금 20, 30대 여성들한테는 익숙한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10년 전에 좀 엄청난 인기를 얻고 그 이후로 인기도 그렇고 주가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10년 전에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그럼 사실 이렇게 신고점 경신하면서 쭉쭉 올라가니까 좀 겁이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네. VT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VT의 흐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토니모리 어떻게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저희는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김덕호 대표님의 폴라리스 오피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0.39%, 0.51% 상승세 강보합 지나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수급적인 측면은 우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폴라리스 오피스보다 오늘 시장에서는 폴라리스 AI가 조금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AI 종목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주가가 거의 대부분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뭐 인세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뭐 UX, UI 부분들에서 사업 매출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최근에 반등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I 소프트 부분들이 왜 그럼 그동안 외면시 됐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작년도부터 해서 이제 샘 올트먼을 중심으로 오픈 AI 서비스를 이제 확장을 하게 되고 여기 이제 GPT 스토어까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참전을 하게 되면서 이 AI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들은 이미 연초에 좀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아마 연초에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조금 더 탄력이 좀 빨리 받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문서화 부분에서 이제 사무 자동화 그리고 이제 사무 간소화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서 문서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챗봇 관련 종목들이 좀 한 번씩 주가가 좀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에서는 뭐 이미지라든가 영상 파일 제작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문서를 다루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특히 이제 자체적으로 애플이 개발하고 있던 생성형 AI 서비스가 아니라 GPT-4를 연계를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문서에 특화되어 있던 대항막 역할을 해주던 이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수주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AI도 이번에 GPT-4가 이제 출시하게 되면서 5월 16일자에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를 이제 같이 적용을 하게 됐는데, 기존 모델 대비했을 때는 이제 반응 속도가 약 2배 정도, 그러니까 더 빠르게 회복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반응 속도가 이제 최소 232m초, 그러니까 평균 320m초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속도의 수준으로 바로 응답이 가능한 점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좀 기대 부분을 봤을 때는 이미 이제 3월부터 계속 이제 수주가 들어왔던 뭐 행정부의 이제 행정부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특히 이제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서비스 활성화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다른 소프트웨어 종목들을 좀 보시기보다는 우선은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조금 더 대장격으로 좀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급 부분들도 사실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부분들에서 AI 부분 같은 경우에 폴라리스 AI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총 규모의 좀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범위가 좀 넓게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폴라리스 오피스. 반면에 내가 좀 AI 소프트웨어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폴라리스 AI 종목을 조금 구별해서 투자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대장주로 꼽히는 만큼 그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폴라리스 오피스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한화인진입니다. 오늘 네. 또 강력한 종목만 가져와 주셨네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수급 특징주니까 네. 예, 수급이 많이 들어온 맞습니다. 종목들. 예. 한화엔진 오늘 급등했는데 장 초반부터 급등하면서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급등하면서 최근에 리포트 좋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박스권을 조그마한 박스권을 뚫고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의미 있게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하나엔진은 왜 이렇게 올라갈까? 하나엔진이 끌어올라가면 물론 조선주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좀 쉬다 보니 다른 이제 여러 지금 중형주 중에서 중형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선주들이 이제 한번 차례가 돼서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나엔진이 많이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그럼 하나엔진 뭐가 좋아지냐라는 부분인데 예전에 HSD 엔진이었습니다. 이게 한화그룹에 인수가 된 거고 이 우리나라의 그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뭐 STX 엔진도 있고 하나 엔진도 있고 하지만 중대형 엔진 중에는 하나 엔진이 거의 독보적이죠. 현대중공업 내에 있는 엔진 사업부를 제외하고 그러면 현대 계열들은 대부분 현대 걸 쓰겠죠. 근데 나머지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그 한화오션은 다 여기 거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많은 회사들도 중국의 많은 조선소들도 엔진을 직접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갖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엔진의 가장 큰 거는 이제 물론 배가 잘 팔리니까 수주가 많아지니까 엔진 물량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률도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이중연료라든지 이중연료 엔진이라든지 친환경 엔진 관련돼서 수요가 지금 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엔진은 항상 더 비싸게 받겠죠. 그래서 더 비싸게 받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마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이제부터 좀 엔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동반해서 뭐 세진중공업 같은 조선 기자재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랜만에 자동차 부품, 뭐 조선 기자재 이런 쪽도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엔진 역시 이렇게 또 수급까지 뒷받침해주면서 주가의 흐름까지 좋습니다. 이러한 흐름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이러한 상승세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쿠팡이 보니까 어제 또 과징금을 부여받았던데 네.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 이게 이유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그 쿠팡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액수가 1,400억 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가 이제 나왔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쿠팡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그런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그 또 제재 대상에는 쿠팡뿐만이 아니라 쿠팡의 자회사, 그러니까 쿠팡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이제 전담해서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도 이번 제재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과징금 1,400억 원이면은 거의 쿠팡의 1년 영업이익이기도 한데 꽤나 큰 금액 규모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는 이제 검색 순위를 조작을 해서 뭐 고객들에게 이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도록 좀 유인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가 뭐 쿠팡 아마 많은 분들이 쿠팡을 쓰시기 때문에 네네. 이 뉴스에 사실 깜짝 놀라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이제 쇼핑몰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해서 나오는 상품들을 쭉 보면서 아마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별점,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구매 후기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실 텐데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이 임직원 한 2,300명 정도를 동원해서 구매 후기를 좋게 작성을 하고 또 높은 별점을 이렇게 부과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키워드로 상품을 검색했을 때 쿠팡의 자체 브랜드 상품들, 쿠팡이 직접 판매하는 자기 상품들이 상단에 노출이 될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그 상품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구매를 결정하는 가능성도 훨씬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행위 자체가 사기, 조작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 최소 6만 4천여 개 정도의 쿠팡 자기 상품이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됐다고 공정위는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좀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검색 상위에 노출된 조작 행위를 통해서 노출된 그 상품들이 뭐 예를 들어서 판매가 그동안 좀 부진했던 상품이랄지 그러니까 아마도 품질이 좀 떨어졌을 수 있겠죠. 그런 상품이랄지 혹은 납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그런 상품 이런 상품들을 이제 상위에 노출시켜서 더 많이 판매를 했다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가 거꾸로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쿠팡이 이 같은 행위를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고리즘 조작을 했다라고 공정위는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토마토를 사려고 쿠팡에서 검색을 했는데 그 위에 상단에 뜨는 제품이 지금까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기가 많거나 별점이 꽤 좋은 제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는 쿠팡이 이제 직원들을 동원해서 거기에 별점을 매기고 리뷰를 남기면서 윗단에 뜨게 만들면서 이제 상품의 구매를 유인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또 쿠팡 입장에서는 또 약간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보통 마트 가면은 이제 자체 PB 상품들을 잘 진열을 해놓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뭐 그 쿠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쿠팡 측에서도 이렇게 상품 진열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이다라면서 유감을 좀 표명했고요. 또 행정 소송을 통해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쿠팡이 부과받은 1,400억 원이라는 과징금 자체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게 지난해 우리나라 500대 기업이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을 봤을 때 그 총액의 절반을 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이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거기다가 또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 이런 것까지 쿠팡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과한 그런 제재 조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이제 다른 동종 유사 업체들한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반사 이익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로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는 다른 유사한 이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업체들도 만약에 비슷한 행위가 또 적발이 된다면 과징금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휴젤과 또 메디톡스 관련 이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국제무역위원회가 관련된 소송의 예비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예비 판결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제조 공정과 관련해서 일단은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휴젤이 지금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미국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걸 수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관세법 위반이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에 나온 것은 예비 판결이고요. 아직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지금 예비 판결 내용만으로 봐서는 일단 휴젤이 승소한 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판결만 일단 봤을 때는 휴젤과 메디톡스 간의 이 소송 안에서 휴젤이 현재 거의 승소를 한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메디톡스 측에서는 아무래도 뭐 나는 억울하다 이럴 것 같은데 어떤 반응입니까? 그렇죠. 아직 뭐 쉽게 인정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메디톡스는 여전히 휴젤의 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젤의 이 제품이 미국 시장에 수입이 됨으로써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자체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주장을 이제 미국 ITC 측에 아마 소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예비 판결은 말 그대로 예비 판결이고요. 앞으로 최종 그 판결도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항소법원 또 대통령의 공포 뭐 이런 여러 가지 상급기관을 포함한 그 결정 절차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아직은 초기 단계일 뿐이고 이 예비 판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나올까요? 이번 예비 판결은 앞으로 이제 넉 달 동안 이 ITC 전체위원회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는 10월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이슈로 관련 기업들의 급등락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 최종 판결은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담합 혐의로 가구 업체들과 전현직 대표들이 이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최양하 전 한샘 회장만 무죄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4일에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8개 가구업체들이 일단 법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또 전현직 임직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독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를 받아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샘 넥서스, 넵스, NX, 넥시스 뭐 이런 유명한 가구업체들이 있는데 뭐 상장사로는 한샘과 NX 정도가 눈에 띄고요. 전현직 임직원 같은 경우는 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혹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뭐 이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최양하 전 한샘 회장만 무죄를 받은 건데 왜 이 최 전 회장만 무죄를 받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단 본인은 담합에 관여하거나 승인 내지 지시한 적이 없고 퇴사 후에야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그 과정이 그 재판 과정에서 아마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이제 증거 자료를 제출했던 것 같고 재판부가 그 사실을 좀 인정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뭐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하기도 했는데 일단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결과인 것이고요. 검찰이 결국 이번 주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담합이라는 사실이 경영진의 관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최 전 회장이 수년간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이런 관련 보고를 받은 문건이 확인이 됐다. 물론 이제 검찰의 입장입니다만 확인이 됐다. 뭐 이런 점들에 비춰서 1심에서 최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제 항소를 한 것이고요. 게다가 뭐 최 전 회장의 무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이 징역형 집행유예랄지 이런 부분도 이 전체 범죄의 규모가 담합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그런 좀 중대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피고인들도 더 중한 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현재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샘 이슈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조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워낙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화장품주, 그래서 화장품주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화장품주가 10년 만에 호황기를 맞았다, 두 번째 사이클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클이 점점 더 길어지고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호황기의 특징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특징은 단연 글로벌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K-뷰티 수출을 기반으로 힘을 강력하게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다양한 시장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성수기와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중국 시장에 좀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북미,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구매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 브랜드 자체에 대한 충성도를 강력하게 가진 이 고객층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시장도 우리 기업들도 이 해당 국가에 맞는 마케팅을 전략화하고 있고 현지화에 맞는 화장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에 이 글로벌 인기,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단단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역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또 K-뷰티에 대한 인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규 매출의 창출일 텐데요. 이 유통 채널을 정말 활발하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마트라던가 오디스와 같은 곳에 이 화장품을 직접적으로 판매하게 되면서 그 소통의 창구를 더 넓히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는 인디 브랜드가 다양한데 이 인디 브랜드가 저가고 고퀄리티의 제품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인기를 더 강력하게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 계절적 성수기의 요인일 텐데요. 이 선케어 제품들이 요즘은 좀 후발주자로서 뒷받침을 좀 단단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선케어를 잘 탄탄하게 만드는 기업들이 요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유통 플랫폼 그리고 화장품 제조사가 강력하고 이 두 개가 아주 유기적으로 동반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이 K-뷰티 제품 해외 진출을 돕는 유통 플랫폼도 있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매출도 좀 탄탄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과 소비자 분석으로 브랜드 가치 자체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렇게 이러한 요인들로 이 화장품을 좀 든든하게 뒷받침되고 있다. 그래서 화장품 주가도 좋고 흐름도 앞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화장품을 더 봐도 될까? 얼마나 더 오래 지켜봐야 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이에 최근 증권사에서는 화장품 목표 주가를 더 올려잡았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다라고 다소 좀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친 건데요. 이러한 흐름이라면 지금의 상승세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대장주격으로 꼽히고 있는 아이패밀리 SC 증권사에서 평균 목표 주가를 무려 67.8% 올려잡았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세 계속 이어질 것이고 목표 주가를 이 정도 상향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지금 예측을 한 건데 아이패밀리 SC가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 주변 관련 종목들도 함께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상황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패밀리 SC뿐만 아니라 클리오도 증권사 8곳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망치를 상당히 높게 올려잡아서 조금 더 길게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미용기기 측면에서 클래시스와 실리콘2 흐름이 좋은데 역시나 또 실적 전망을 상당히 높게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호재가 덧붙여져서 힘을 더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을 기반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미 소장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야놀자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는 야놀자가 이제 드디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관련 기업들이 당연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야놀자가 상장을 하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될지 그리고 실질적인 관련주가 맞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게 실제 연관성이 있는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네. 결국은 투자를 했던 기업들 대상으로는 당연히 좀 연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분 관계도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음 달에 야놀자 그 미증시의 IPO 추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곤 했습니다. 근데 그 블룸버그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게 야놀자가 7월에 그 미국 그 주식시장의 상장을 통해서 약 한 4억 달러 정도를 좀 조달할 계획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 가치를 살펴보니까 70에서 90억 달러, 그러니까 최대 12조 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이버 웹툰보다 많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예측을 했던 거고, 주관사로는 이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단 여기에서 내용들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소프트뱅크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측은 블룸버그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응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놀자 측에서도 이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장 가능성이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난 2월 때 미 델라웨어주에서 100% 출자 법인이 야놀자 그 USLC를 좀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고요. 지난해 12월의 경우에는 좀 20년 이상 근무한 그 알렉산더 이브라임 그 CFO를 좀 영입을 했고, 게다가 이제 지난 3월에는 야놀자 US 오피스를 좀 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상장이 본격적으로 좀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관련 기업을 살펴보실 때 어느 기업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아주 IB 투자라고 해서 시리즈 3를 통해서 야놀자에 200억 원 좀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도 좀 반응을 했는데, 모회사 그 하나자산운용이 그 시리즈 C를 통해서 야놀자에 또 3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도 때문에 지분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부각을 받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이 그레디언트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2022년 4월 당시 때 그레디언트가 일부 그 사업 파트에 대해서 물적 분할을 좀 시켰습니다. 물적 분할을 시켰는데, 이 그레디언트가 사실 인터파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적 분할을 시켰고, 그러면서 야놀자의 지분을 그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좀 70% 이상 매각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서 작년 6월에 그 인터파크에서 인터파크 트리플로 좀 사명이 변경이 됐고요. 여기서 좀 관계도를 살펴보니까는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든 그 그레디언트와 인터파크 트리플이든 야놀자 이제 각각 좀 확인을 해보니까 야놀자의 사업 보고서에서 타법인 출자 현황을 좀 살펴보니 인터파크 트리플에 대해서 2022년 4월 지분에 대해서 약 한 6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인터파크 트리플에 약 한 24%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인터파크 트리플을 통해서 야놀자와 그레디언트가 지분을 각각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접한 연관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분 관계도가 있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야놀자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바이오 USA 2024에 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자체 AI 기술을 적용한 심의학 플랫폼을 좀 소개를 했던 이력이 있고, 최근에 그 신테카 바이오와 오가노이드 AI 신약 개발에 대한 MOU를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도 좀 포커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자회사 그 그레디언트 자사 운용을 통해서 그 등록 인가를 마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추후에는 이 그 그레디언트가 대체 투자에 대한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이 그레디언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은 그냥 매수 관점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사업을 잘하는 회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반조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보니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붙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주가도 뭐 16,000원에서 5,000원에서 지금 약간의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 현재 나오고 있는데, 반조미 소장님께서는 야놀자 관련주 그레디언트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야놀자 상장은 이제 뭐 거의 눈앞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이기도 하고 모멘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네. 이창희 대표님이고요. 한화 엔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하나엔진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조선업황이 상당히 좋죠. 신조선가도 역사상 최고가 수준인 그 186.69 정도까지 최근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선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선사들의
그 수주 단가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엔진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쪽으로 해가지고 그 수주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에도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조선사들이 신규 수주를 받게 되면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5개월 정도 시간차를 두고 하나오션 쪽으로 해가지고 엔진 수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보면 삼성이라든지 하나가 신규 수주를 받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다음 달 정도면은 또 신규 계약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오션의 지금 1분기 수주가 한 72%가 마진이 높은 이중연료 엔진으로 지금 계속 그 수주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이중연료 엔진은 세계 최초로 하나 엔진이 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뭐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메탄올 컨테이너선 발주가 좀 늘어나고 있고 이쪽에 이제 중국도 이게 기술력이 얼마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메탄올 선을 수주했다가 지금 제작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쪽에서도 이런 신조선에 대해서 수주를 좀 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하나 엔진이 좀 그 엔진 부분 관련해서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라 해외 업체도 지금 그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 있지 않나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매출 비중이 국내가 한 60% 이상, 그리고 중국 쪽 매출 비중이 한 3에서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하나 엔진의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한 13,000원대에서 한 2달 정도,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행보를 하고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올해 실적이라든지 뭐 영업이익, 올해 매출 한 1조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있는 거 감안한다라면 약간 윗꼬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조선주들이 조금씩 힘을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쪽으로 해가지고도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실적 기대주에 대한 어떤 선침해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엔진 만나보고 왔습니다.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지금보다 룸 더 열려 있다라는 부분 짚고 왔고요. 뭐 외국인 기관 수급도 좋은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추가 상승 가능성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인데 화장품을 이제는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보니까 화장품은 지금 이제 사놓고 숨만 쉬어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수출 좋고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듭니다. 이유가 이제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 좋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적 좋은 거 사실 많거든요. 예, 많아요. 예, 앞으로도 좀 많아질 건데 네. 거기에서는 저도 이제 그 반박을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상당히 유효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한 옛날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긴 하지만 탈중국화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 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그 미국 쪽의 그 수출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 중심의 그 K뷰티 수출 증가율을 좀 포인트로 잡고는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쪽의 온라인 쪽은 제가 알기로는 그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오프라인 위주로 좀 많이 팔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온라인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확대가 된다 한다면은 좀 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살펴보니까 4월 기준 그 미국 화장품 수입액입니다. 수출액이 아니라 수입액에 대해서 국내가 그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22% 정도 된다 합니다. 네. 근데 22% 정도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전년 동월 대비 43% 급증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확대되는 포인트가 있기도 하고 순간적인 어떤 증가가 아니라 이게 계속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좀 계속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제 프랑스 다음으로 미국의 최대 화장품 수입국이 됐다는 걸 보고 좀 놀랬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예측을 해본다면은 저는 27일 때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가 좀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기간이 또 남은 게 27일 때 그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면은 여기에 따른 좀 모멘텀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저 이제 궁금한 게 아마존이 컨퍼런스를 진행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결국 입점을 위한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이제 뷰티 업체들을 아마존 쪽으로 좀 입점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온라인 쪽에 시장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할 때는 대부분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입점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아마존이 미국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그죠. 보니까 이러한 영향이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한국콜마와 같이 이제 주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콜마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미국에서 그 선케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현대화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규제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쪽에 이러한 선케어 제품이나 또 같이 또 부각받을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7월 초까지는 유효하지 않나 좀 판단이 될 수 있어서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좀 화장품 쪽에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잘 가는 기업들은 더 갈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이번에 저도 이제 좀 발음이 꼬이지만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 같이 좀 진행하는 한국콜마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코스메카 코리아 보다도 저는 지금은 잉글 우드랩 쪽이 미국 쪽에 ODM, OEM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저는 덜 올라간 종목은 네오팜이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네오팜의 경우에는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잉글우드랩, 네오팜까지 화장품은 계속해서 좋다라는 투자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선케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앞서서 먼저 갔던 색조만큼 그리 강하게 가진 않았기 때문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에서 5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또 상승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 워낙 강력한 섹터, 이 음식료 업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까지 좀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당장은 움직이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부분도 이 음식료 업계에 영향을 미칠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9%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5월 달까지 3월 3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에는 7개월째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3월 이후로 그 하락폭에서 증가세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나 곡물, 유제품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왜 일어났나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유럽이나 북미, 흑해 지역에서 이 수출국을 중심으로 작황 우려감이 좀 보였습니다. 이 경기 세계 기후가 좀 이상하게 변하게 되면서 이 작황이 좀 좋지 않다라는 우려감이 강력하게 보여진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정학적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의 이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흑해 지역 항구 시설이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작황도 문제가 되었는데 수출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식량 가격, 특히나 곡물 가격 위주로 상승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었는데 우려감을 더하는 건 이상기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엘니뇨였습니다. 이 라니냐는 해수면 온도가 0.5도 정도 낮은 상황이고 이 엘니뇨는 0.5도가량 높은 상황인데요. 이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이 엘니뇨는 사라졌지만 라니냐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면 가격 변동성, 곡물 가격 그리고 음식 가격의 변동성을 심화시킬 텐데 특히나 이 라니냐는 직접적으로 이 추위를 더 강력하게
강력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북반구의 강추위를 유발해서 유가 상승도 자극을 할 것이고 곡물 가격, 당연히 작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이 곡물 가격을 상승하는 그 상황을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옮기는 유가도 올라갈 것이고 이 곡물 가격 자체도 올라가게 돼서 이 곡물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식품업계에 좀 위기감으로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식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식량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식품 가격 안정화를 찾았고 이가 또 식품업계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증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좀 적습니다. 하지만 길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가격 인상으로 작용을 할 텐데 이 통상적으로 곡물 가격 인상과 가격 인상, 제품 가격의 인상은 6개월 정도의 시간차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이후 6개월도 더 이후에 이 식품 가격이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니까 이 부분을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단연 해외 모멘텀이 강력한 기업들, 매출이 높은 기업들이 특히나 가격 인상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방향이 더 쉽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J제일제당 워낙 요즘 강력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내년 하반기에 이렇게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면 가격 인상을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 이 흐름 깊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진짜 저희 마켓무버에 딱 맞는 기업을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7% 이상 상승을 나오고 있고요. 20만 2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20만 원대 다시 한번 뚫어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좀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 디스코사가 하고 있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반도체 커팅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이오테크닉스가 애플 쪽에 공식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네. M4 칩이죠. M4 칩 생산을 위해서 이오테크닉스의 피코세컨드 그루빙 장비가 적용을 받는다라고 지금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루빙 장비는 웨이퍼를 이제 자르기 전에 한번 더 미리 좀 잘라놓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마커, 어닐링, 그루빙, 스텔스 다이싱 등의 장비를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퍼 다이싱 시장은 거의 일본 기업 디스코사가 한 70%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오테크닉스가 기술력이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HBM 시장으로 갔을 때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어닐링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의구심은 좀 그러니까 약간 긴가민가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이제 애플의 M4 칩 생산에 이 장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애플은 지금 이 M4 칩에 엄청난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WWDC에서 그 시리 AI 버전이 좋든 안 좋든 어쨌든 이것이 애플의 제품 교체 수요를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든 애플의 기기에서 AI 시리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건 5%밖에 안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아이폰 15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맥스만 적용이 가능하고 그 나머지 이하 버전은 아예 적용을 못 받으니까요. 그러면은 M4 칩이 상당히 좀 사활을 걸고 있고 또 기존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선뜻 새로운 기업, 그러니까 기존에 같이 하고 있었던 기업에서 좀 바꿔서 장비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하게 그동안 이제 기술력이 인정을 받아왔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 쪽으로도 이오테크닉스의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만 나왔었다가 이번에 이제 애플의 장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쪽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매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사실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떨어지는데.
그죠? 네? 이제 떨어진다기보다는- 기대감 소멸이니까. 근데 주가 같은 그러니까 보통은 요즘에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뭐 한 20% 이상 그죠, 예. 뭐 상승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한 7% 올랐다가 조금 지금 6% 정도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오테크닉스가 좀 위치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8만 원에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일단은 계약 뉴스가 나왔고 주가가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오늘 뭐 급등이 안 나와서 좀 아쉬운 거 뉴스 대비해서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만 제가 보기엔 다음 주까지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뉴스가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시장이 좀 늦게 반응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쵸. 보니까는 뭐 웹툰 관련해서도 사실 네이버 웹툰 상장한다 이미 나온 뉴스인데 그 다음 주에 뛰기도 하고 네. 역시나 이오테크닉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애플이 말씀처럼 M4 칩에 현재 사활을 걸었고 이오테크닉스가 여기에 결국에는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일단 주가는 오늘 10% 올랐다가 약간 떨어진 상황이긴 하지만은 재료 좋고 실적에도 강력하게 반영될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오션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2%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반점의 소장님께서는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이슈는 뭐 조선사나 이런 거에 대한 이슈보다는요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하나오션이 총 발행 주식 수의 한 35%가량이 그 보유 예수가 의무 보유 그 등록이 해제가 됐습니다. 전이 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전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원래는 좀 조정폭이 거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조정폭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급적인 이탈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급등은 갭 상승을 좀 크게 띄웠을 때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원래 이제 조선사 대표적으로는 그 갭 상승을 크게 띄우는 케이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별 문제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경우에 좀 이슈가 많죠. 그러니까 그 대형 해상풍력 설치선 진수에 따른 내용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함정 핵심 기술 연구 개발 그 전전기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고 캐나다 3사 잠수함 관련된 사업도 있고 또한 제일 중요한 거는 HD 현대중공업과 노이즈까지 있다라는 점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다른 조선사들보다도 도크가 좀 아직까지 좀 많이 비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중에 추후의 수주를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선과 관련된 이슈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때 이 동사가 상표 등록을 하나 했던 게 뭐냐면 하나 드릴링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 드릴링이 시추 그리고 시추선 그리고 석유 가스 시추업을 좀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때 특허와 상표를 등록을 했는데 지금 시기대가 좀 맞물린다라고 그러네요.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추선은 하나밖에 없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모멘텀이 이쪽으로 좀 작용을 해서 테마로 좀 이슈로 좀 부각될 가능성도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개별적인 이슈인 이 하나 드릴링 상표 따른 내용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입니다. 현대모비스인데 오늘 좀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중에는 25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최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27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온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아침에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가 급등을 하길래 뉴스를 한참 찾아봤습니다. 근데 뉴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어제 공매도가 좀 연장된다라는 것 때문에 오르는 건가? 뭐 저PBR 기업들이 오르는 건가 했는데 또 그렇게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은 오르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뭐 한 12시쯤인가 11시 반쯤에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죠. 맞아요. 뭐 정몽구 회장님이 뭐 돌아가셨다라는 어떤 루머 이런 찌라시가 좀 돌았다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씁쓸하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뉴스가 아닌 걸로 오른 거가 좋은 뉴스가 아닌 걸 이용해가지고 일단 주가가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배구조가 상당히 취약하거나 혹은 이러한 이슈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참
좀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좀 아픈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비슷한 이슈가 SK였죠. SK가 이원 상속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또 아주 뭐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효성그룹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지분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이 경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이 어찌됐든 이제 현대차그룹이 이 승계 작업이 계속 언제가 하느냐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승계 작업을 할 때는 뭐 이렇게 진짜든 아니든 주가를 일부러 안 띄운다라는 인식이 좀 있죠. 왜냐하면 주가가 비싸질수록 세금이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못 오른 거의 어떤 이유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뉴스는 이제 찌라시였지만 이것이 발판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승계 작업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 왜냐면은 정몽 회장님이 86세라는 거를 저도 오늘 처음 오래간만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저는 이 이슈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걸 감안한다라면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가 여기서 다시 저점을 하락한다기보다는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조미 소장 그리고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가 좀 됐던 거는 뭐 현대글로비스와 이제 현대모비스입니다. 물론 이제 6월 말에 이제 인베스터 데이가 있는 만큼 뭐 거기서 주주환원 정책 얘기도 나올 것을 이제 기대가 했었고, 물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전문구 명예회장님의 그 건강 이상설 그게 이슈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게 오늘 장 시작부터 이제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지금 이때 공시도 나왔습니다. 사실 묵은설이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모멘텀은 이제 그 인베스터 데이 그쪽에 좀 시선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 나온 이후에도 사실 큰 낙폭 상승폭을 줄이지는 않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에 주저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식품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죠. 결국에는 최근에 우양인 냉동김밥 이슈로 북미 시장 진출하면서 시장에 큰 기대감이 컸었는데 최근에 4조 대림이 북미 시장 냉동김밥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월 캐파 자체가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4조 대림 같은 경우가 한 7만 톤 그리고 7만 개 그리고 월것이 대략 200만 개 그리고 우양이 대략 한 170만 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캐파적인 측면에서는 우양이 크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어제 이제 코스피 이제 상장 관련 예비 심사가 통과됐고 결국 2분기 때 그동안 인도 물량에 대한 수출에 대한 미스가 났었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강한 상승 흐름 좀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이오테크는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반도체 중에서도 좀 개별로 좀 움직이는 모양새는 나왔었지만은 이번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결국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HBM이나 좀 레거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2분기 실적 콩쿠르를 통해서 굉장히 조금 많은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향후에 레이저 커팅 장비나 아니면 스텔스 다이신 장비 같은 경우도 조금 수준 모멘텀이 나아져야 좀 주가 반등이 좀 굉장히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국산화에 조금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만큼 일본의 디스코사 대비 어느 정도 수준 모멘텀이 충분히 좀 나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테크닉스는 최근 좀 많이 빠진 측면에서 오늘 반등이 결국에는 좀 찐바닥을 잡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달 삼성전자 HBM3 양산 시점이 실제적으로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좀 요테크닉스도 충분히 소외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벌써 금요일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님 그리고 펀스탁의 이조원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벌써 금요일 시장 마무리입니다.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사님은 오늘 시장 간단히 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네, 좀 투심이 좋지는 않았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8만전자의 모습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좀 알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틀 연속 좀 갭상승이 있었는데 어제 외국인이 당일 어제 1,0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그게 약 한 달 만에 1,000만 주 이상을 2달 만에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았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도 강한 게 아닌가. 삼성전자 첫 번째로 좀 특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가 아니면 오늘 코스피도 좀 이렇게 뭐 약보합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도를 했는데 동시 매도를 한 날이 언제냐면은 5월 2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보름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도를 했다는 거 그리고 순매도 금액도 크다는 거 오늘의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섹터 쪽에서 단연 이 섹터 오늘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인데 음식료 업종입니다. 오늘도 3%대 상승을 보였는데 이번 한 주 동안만 업종이 무려 한 13% 이상 상승을 했을 정도로 강했고 업종이 이번 주에 13% 상승했으니까 신고가는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참 이 섹터가 계속 강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겠는데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음식료 이번 주에도 강했고 뭐 전망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강력한 흐름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수는 어떠할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27% 상승하면서 2,76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86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금 시장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4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빅 이벤트들이 많았죠. 뭐 FMC가 아마 가장 큰 이벤트였을 텐데 그 이후로 그래도 우리 시장 잘 소화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자체는 좀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섹터 꽤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위기 어땠을지 마켓 스피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식품주가 10% 가깝게 상승 흐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해운 물류 쪽도 1% 강세, 데이터 센터 쪽도 0.6% 이상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음식료 쪽이 3.5%, 정유 쪽이 3% 가깝게, 조선 쪽도 3% 가깝게, 전기전자가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오늘도 상한가 안착하는 기업들 꽤 많았습니다. 스킨앤스킨, 사조대림, 사조산업 모두 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요. 식품 관련 기업들 그리고 K푸드 쪽이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화장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했습니다. 이번 주에 꾸준히 강했던 업종은 화장품, K푸드 그리고 애플 관련주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지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는데요.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오늘 시장에서 1% 이상 낙폭 키우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12시 전에 859선까지 찍었다가 862선까지 그나마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이렇게 오늘 시장은 좀 엇갈리면서 거래에 마쳤는데요.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먼저 코스피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즘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관심을 가질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일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0.4% 약보합권 22만 1,0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SK하이닉스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 흐름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1%의 상승세 79,6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LG엔솔 좀 크게 빠졌네요. 3.8% 이상의 하락세, 현대차는 오늘 시장에서 0.3% 약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시가총액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5위권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좀 우선주 그리고 현대차에 밀리면서 좀 이 시가총액이 한 계단 더 밑으로 내려간 모습 오늘 확인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1% 가깝게 상승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시장에서 어제 급락세를 딛고 약간의 반등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시장에서 1.3% 이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으로 넘어가서 오늘 또 관련 기업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시죠. 보시다시피 오늘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삼성 SDI가 오늘 시장에서 2%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에 마쳤는데요. 배터리 3사가 일제 하락세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시장에서 1.6% 하락세, 삼성물산도 오늘 시장에서 1%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강세에 보였던 신한지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 가격을 지켜내면서 46,950원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닥은 사실 좀 대형주가 불안불안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이 오늘 하루 만에 4% 넘게 빠졌고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1% 그리고 HLB 어제까지 강세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급등을 약간 소화하는 듯한 분위기 오늘 나왔고요. 엔캠은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 7.6% 넘게 상승하면서 29만 7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리동호가 빠졌고 클래시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급등 흐름을 약간의 소화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3%의 하락세. 이렇게만 보면 사실 좀 크게 빠졌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번 주에 급등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면 자연스러운 조정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셀트리온 제약은 강보합권입니다. 93,400원대, HPSP 오늘 시장에서 3% 넘게 빠지면서 38,0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시장, 금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시장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러한 흐름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다음 주 월요일 투자 전략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이제 월요일 시장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여지면 좋을까? 어떤 시장 전략, 대비가 좀 필요하실까요? 네, 참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가는 업종만 가고 변동성도 굉장히 같은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좀 힘든 상황인데 지수와는 좀 무관하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근에 보면은 양 시장이 모두 좀 상승한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이제 상승 마감했는데 어제까지 보면은 6월 들어서 이틀만 하락하고 상승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을 제외하고는 어제까지 6월 들어서 하루만 빼고 이렇게 연일 상승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좀 이렇게 차트를 좀 보시면은 좀 상승 피로감이 있구나, 좀 쉬어갈 수 있는 곳까지 왔다는 거, 그거를 좀 알고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좀 부담이면 좀 이렇게 섹터별로 좀 흐름이 좀 바뀔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K하이닉스 하락, 삼성전자 상승, 이것만 놓고 봐도 그래, 좀 지수가 쉬어갈 때 뭔가 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지, 색깔이 바뀌는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열어두고 접근하려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8만 전자 이틀 연속 갭상승하면은 살려고 했던 분들은 사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만큼 좀 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외국인이 어제 약 2달 만에 1,000만 주 이상을 매수했는 한 그런 수급도 특징적이었지만 만약에 삼성전자의 수급이 쏠린다고 하면은 최근에 강했던 섹터도 좀 약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열어두고 좀 매매 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은 뭐 섹터 쪽에서 좀 볼만한 그런 전략을 찾아보면은 좀 방산 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방산 전시회 같은 거 일정 있으면 그래도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볼만한데 그 다음 주에 일정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2024 유로 사토리 개최가 있는데 6월 17일부터 5일 동안 열립니다. 이게 2년마다 열리고요. 1967년도부터 지금 매년 2년마다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62개국에서 2천여 개 기업이 참가하기 때문에 오늘도 뭐 상대적으로 뭐 좋은 모습 보였지만 다음 주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수급이 좋은 종목으로는 선별해서 방산주도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시장 안에서 차별화가 좀 강력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쉽지 않은 장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뭐 하나씩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어제에서 오늘도 좀 강력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강력한 흐름을 보였는데 월요일 시장 안에서 이 강세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섹터별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섹터가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이사님께서 방산 섹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슈도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잘 뒷받침되고 있어서 월요일 시장 안에서 방산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조본 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월요일 시장 어떻게 대비하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역시나 음식료 쪽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라면부터 시작해서 지금 냉동김밥, 김, 빙과류 이제 다음이 뭐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은 뭐냐를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 뭐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김치가 이제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왜냐면 지금 라면을 외국 사람들이 라면 먹다가 사실 한국 사람들은 그럼 라면이랑 뭐를 먹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 한다면 김치를 한번 다음 쪽으로 한번 봐도 되지 않겠냐. 근데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김치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다음 주에 다음 주자가 그럼 뭘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또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라던가 HBM과 관련된 이제 엔비디아 인증 통과 가능성이 지금 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주 중에 삼성전자 밸류체인 가진 기업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또 특징적인 게 전력기기 쪽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날씨가 너무 무덥기 때문에 여름 이런 시기적인 그런 것들과 더해져서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섹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본부장님도 다음 섹터가 뭘까 그 부분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음식 업계 내에서도 어떻게 순환매가 돌 것인가 다음 주자가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다음 강세를 가질 종목은 어떻게 될지 공략주로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사님은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종목 어떤 종목을 공략주로 좀 잡고 계실까요? 네, 좀 고가권에 있는 종목보다는 네. 좀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서 찾아봤고 이번 주에 좀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에서 뽑아왔습니다. 네,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인데요. 차부품주들 뭐 오늘 이번 주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았고 현대오토에버도 저렇게 횡보하는 모습에서 어제 오늘 움직이는데 이틀 상승으로 좀 바닥권을 탈피하나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한쪽만 사는 게 아니고 메이저들 두 쪽에서 매수를 하면은 그래도 좀 바닥을 탈피하려나라는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모멘텀을 말씀드리면은 그 소프트웨어 부문의 그 성장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매출도 커지는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커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시작한 연도가 이제 3년 전인데 2021년에는 소프트웨어 부분의 매출 비중이 14%였는데 그 다음에 2022년에는 18.2%, 그 다음에 그 작년인 거죠. 처음으로 20.9%, 20%에 올라왔고 올해 1분기는 무려 또 23.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의 모멘텀, 중장기 모멘텀 계속해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업이익이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2천억 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3천억 원대로 올라올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 계속해서 실적에도 펀더멘탈 관점에서도 꾸준히 좀 봐야 되겠구나 그런 모멘텀이 있고 세 번째는 또 일정도 있는 거죠. 이쪽이 또 자율주행이랑도 엮이기 때문에 8월 달에 테슬라에서 이제 로보택시 공개한다는 것도 있고요. 또 어제 또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 저 전기차를 양산을 좀 줄인다고 하지만 GM에서는 또 이제 완전 자율주행 전환 추진한다고 하죠. 그래서 1조 원 넘게 또 투자를 한다는 소식도 있고 또 국내에서는 10월부터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또 시범 운행도 할 거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쪽 모멘텀이 커질 수 있겠구나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오토모빌 오늘 뭐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장중에 3%대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고 1.64%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해서 이러한 상승세도 잘 살아있고 중장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실적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월요일 시장 안에서 얼마나 더 힘을 내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월요일 공략주로 식품 관련주 잡아주셨어요.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아까 힌트를 좀 드렸는데 김치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대상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뭐 대상의 브랜드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정원 그리고 종갓집이 있거든요. 청정원이 또 하필 또 김도 많이 팔고 있고 특히나 이제 동남아 쪽에 김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종갓집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미국에 대부분 거의 엄청 많이 입점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점한 상황인데 미국에 대한 김치 수출량이 올해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치도 잘 팔리고 김도 팔고 있고 그러면 지금 불닭볶음면으로 삼양식품이 지금 3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게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빙과류부터 시작해서 김 관련주, 냉동김밥 관련주들이 다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방어주들의 반란이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에 대한 수출량 증가 그러면 라면이 인기가 있고 김도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거로 좀 접근을 해보자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김치 관련주 중에 하나인 대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월요일 날 뭐 시초가로 공략하셔도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35,000원 잡으시고 손절가는 한 28,500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은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으시면서 뭐 신고가권이기 때문에 네. 손절가를 너무 또 크게 잡으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 시세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대상이 오늘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세 계속해서 강력하게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해도 될까라는 좀 우려감이 있으실 텐데 뭐 요즘 워낙 라면이 인기를 얻고 있고 이제 김에 이어서 김치까지 뻗어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셔서 이러한 상승세 좀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서 목표가 35,000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시장 이 종목들 어떠한 흐름 가져가 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6일부터 510일 동안 공매도가 금지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드위즈가 코스닥 상장 첫날 강세 마감했습니다.
오늘 그리드위즈는 공모가 4만 원보다 23.7% 오른 49,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2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에 확정했습니다. 일반 청약에서는 56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4조 원의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그리드위즈는 공모 자금을 연구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영업 양수도 등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활용할 방침입니다.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해 0.48%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8%로 3월 말보다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은행 연체율은 0.51%로 4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가 3월 0.43%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4월 폭은 1월과 2월에 비해 소폭 둔화했다며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 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고 다음 달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 6천억 원이며 4월 중 신규 연체율은 0.12%를 기록했습니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0.4%로 3월 말보다 0.03%포인트 올랐으며 기업대출 연체율 역시 0.54%로 같은 기간 0.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심사 시 집값 산전 방식으로 공시가 외에 감정가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정부는 반환 보증이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했는데 이 같은 제도 변화가 빌라의 역전세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우선 적용 원칙은 유지하되 임대인이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평가 비용 부담과 평가 기간의 장기화로 이번 조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